진보비학입니다. 김건희 씨의 의혹 58가지 열린공감TV에서 방송을 해준 대로 쭉 훑어봤는데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것들이 그 학력을 위조한다든지 본인의 경력을 위조한다든지 또 본인의 얼굴을 사진을 보니까 뭐 굉장히 한두 번 이렇게 변모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성형도 했고 또 이름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바꾸는 그런 탈바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쭉 있었습니다. 알려진 것만 58 정도 되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합하면 이 둔갑술에 예전에 홍길동이 했었던 그런 것 아주 능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제가 영상 만들면서 영상 준비하면서 이 자료 같은 걸 좀 보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건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슬슬 직업병이 또 발동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좀 여담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도 정신건강, 멘탈 헬스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잘 모르죠. 제가 멘탈 헬스다 보니까 뭐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뭐 스키조프레니아라든지 뭐 섭식장애라든지 기타 뭐 그런 뭐 부분 우리의 그 정신질환, 정신장애 쪽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김건희 씨 케이스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정체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본인 정체성에 혼란이 좀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어떤 단계를 밟아서 마치 준비된 것처럼 저렇게 잘 지내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뭐 공식적인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그 증후군 같은 것들이 일단 우리 보통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걸 살펴보니 리플레이 증후군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 리플레이 증후군이 뭐냐면 본인이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정체성도 만들고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거짓말과 다른 점은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 거짓말하면 거짓말인 줄 알고 인지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당황하고 뭐 면목없어하고 창피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리플레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줄리에서 뭐 김명신에서 줄리, 뭐 김건희 이렇게 왔으면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야. 그리고 본인의 학력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데 내가 경력에 나중에 그 예를 들어 4년제 대학교 특수대학원을 다녔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본인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그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그거 아니잖아.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창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이 리플레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캐치를 제가 어디서 했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열린공감TV PD가 얘기를 전할 때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꾼 다음에 김명신이라는 이름 불렀을 때 굉장히 친구에게 화를 냈다는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 저도 캐치가 돼서 이 리플레이 증후군을 좀 살펴봤어요. 이 리플레이 증후군은 본인이 환자 스스로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치료도 힘들어요. 치료가 뭐 과정이 있긴 한데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상당한 노력이 좀 필요하죠. 이건 그 신념, 본인이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그 신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변화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환자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인이 생각하는 가상의 정체성이나 세계가 있는 거고 본인이 인지하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둘 사이에 이 거리감을 최대한 좁혀야 되는데 그걸
좁히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면서 이 본인 스스로는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리플리 증후군에서 테마를 얻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보면 주위에서 보면 뭐 이런 경우 좀 있지 않아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네. 그리고 이게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결여나 결핍의 반작용으로 그것이 채워진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이 여기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이 여기 있을 때 이 갭을 어떻게 내가 현실적으로 내 노력으로는 참 극복하기 힘들 때 뭐 피해의식이나 열등감 같은 것이 매우 강하게 반복이 되면서 리플리 증후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리플리 증후군은 아직은 공식적인 무슨 정신질환이나 장애는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심각해지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이 김건희 씨 덕에 예전에 공부하던 책들을 좀 꺼내서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아무래도 그 좀 병리학적인 용어도 있고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과 좀 텍스트와 함께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영상 통해서 김건희 씨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반적인 것은 범주를 뛰어넘는 어쩌면 리플리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재명에서 만납시다.